예수가 살았던 2000년 전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로마는 유라시아 대륙 남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대제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한 후 로마 제국은 독일, 영국, 발칸 반도와 오리엔트 지방까지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동쪽을 향해 팽창하던 로마는 파르티아 왕국과 부딪히게 됩니다. 로마는 200년 동안 파르티아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파르티아와 인도의 쿠샨 왕조는 로마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서기 226년 이 두 나라는 사산조 페르시아에 멸망됐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멀리 시리아와 펀잡 지방에서까지 세금과 곡물을 거두어들이며 400년 동안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4세기 초 인도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합니다.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는 겐지스강 유역의 파트나의 수도를 정하고 펀잡에서 벵골 지역에 이르는 왕국을 건설했는데 특히 찬드라굽타 1세 때에는 아주 먼 지역까지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중국을 보면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시대에 이어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의 한나라는 로마 제국 못지않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다스렸습니다. 한나라의 무제는 파르티아와 국경을 마주한 타림 분지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렇게 고대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평화가 유지되자 교역은 전에 없던 대규모 무역으로 성장합니다. 자유롭게 상품이 거래됐고 특히 동양의 물품이 서양으로 많이 전해졌습니다. 비단과 향신료처럼 비싸고 가벼운 상품들이 대상을 통해서 혹은 배로 운송됐습니다. 지금도 인도양에서는 이런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결과 수많은 금은 주화가 동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로마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한 쿠샨 왕조와 파르티아는 모두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이런 원거리 교역의 결과는 상업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선원과 상인, 짐꾼들이 왕래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동북아시아로 전파됐으며 기독교도 또한 아시아로 전파됐습니다. 이렇듯 서기 100년경에는 중국에서부터 인도와 페르시아를 거쳐 지중해 로마호까지 안정되고 진보된 문명의 띠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문명들이 불과 400년 후에는 모두 폐허로 변하고 그 활발했던 무역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를 그들이 살던 지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띠 북쪽을 장악했던 유목민족들은 중앙아시아의 고원이나 산지에서 양떼를 몰며 풀밭을 찾아 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양을 먹일 풀이 풍부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축이 증가해서 풀이 모자라거나 기후가 나빠져 유목생활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굶어 죽거나 주변에 있는 농경사회를 약탈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이 잦아지자 문명사회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무제 때에는 북방 유목민이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무제는 만리장성을 다시 쌓고 더욱 튼튼하게 했습니다. 200년쯤 후에는 로마 제국도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새로운 땅과 노예의 전리품을 찾기 위해 다른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115년에 세워진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둥에는 발칸반도에서 있었던 로마 제국의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로마 생활 양식을 지키는 수호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의 역할과 이미지는 얼마 안가 바뀌게 됩니다. 군인의 숫자가 늘자 그들에 대한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3세기경 국경지대가 자주 침략을 당하게 되자 군인의 수를 늘려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비용도 늘었고 결국 군인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이 생겼고 예전에 내던 세금도 전보다 훨씬 많이 내야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중국에서는 국내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했지만 로마는 엄청난 양을 인도나 페르시아에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향신료, 보석 등의 사치품뿐만 아니라 콜로세움의 경기를 위해 외국에서 동물마저 수입했습니다. 모든 비용이 계속 늘자 식량의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후한 말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자 농민 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184년 수촨성 북부 지역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이 밀란은 3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끝나자 지방 제후들이 세력을 얻고 그 후 300년 이상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중국 황제의 권력은 162년 발생한 전염병으로 더욱 약해집니다. 전염병은 무역로를 따라 지중해까지 퍼져나갔고 그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시기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기둥에 조각된 대로 그는 다뉴브 너머의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지만 로마는 항상 그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외부의 공격은 더욱 심해집니다.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오리엔트식의 전제군주제를 채택해서 통치권을 강화했으며 뒤를 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0년 보스포러스 해협의 비잔티움에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리게 됐고 새로운 로마의 수도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제국과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키르기즈 부족들, 그들은 지금도 아시아 대평원을 장악했던 기마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양치기 생활을 하던 먼 조상들이 4세기경 기독교 사회의 고대 제국들을 위협하고 몰락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은 여름이면 양떼를 이끌고 이동하고 겨울이면 유루트라고 하는 천막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은 가축과 유루트가 전부였는데 이동할 때에는 재산을 다 가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팔찌와 고리장식 등의 보석이 그들의 사치품의 전부였습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여서 작은 활, 창, 그리고 단검은 매우 효과적이고 위협적인 전쟁 무기였습니다. 순식간에 쳐들어와 파괴하는 능력은 정착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304년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을 침공한 흉노족은 곧 북부의 루어양과 장안을 점령합니다.
뒤 약 2세기 동안 화북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영토는 황폐해집니다. 4세기 말엽에는 훈족이 아시아를 지나 서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들은 서기 370년 러시아 남부를 함락시켰고 이어서 게르만족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훈족의 압력으로 크리미아 반도와 우크라이나에 정착해 살던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약 8만 명에 이르는 서고트족은 서기 376년 불가리아를 점령했고 2년 후에는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몇 개의 로마 군단을 전멸시켰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이탈리아로 쳐들어갔습니다. 로마는 이들을 저지했지만 서고트족은 서기 410년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군이 이탈리아를 방어하는 동안 다른 게르만 부족들은 얼어붙은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반달족, 알란족, 수에비족은 406년 갈리아 지방을 침략했습니다. 429년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를 침략했고 카르타고를 함락시켰으며 455년엔 전리품을 배에 싣고 로마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로마 제국의 북쪽 국경은 무방비 상태가 돼 갈리아 지방은 부르군드족과 알라만족, 프랑크족들에게 다시 한번 침략당합니다. 발트해 연안에서 온 유트족, 앵글족과 섹슨족은 영국을 침략해서 440년경에 그들은 영국의 남서부에 영원히 정착하게 됩니다. 런던은 더 이상 로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일시적이나마 휴전을 하기 위해 침략자들에게 영토를 내주고 심지어는 뇌물까지 바쳤습니다. 훈족에게 패배한 후 로마 제국은 더욱 단호한 정책으로 대항합니다. 451년 훈족은 북부 갈리아를 통과했지만 로마는 프랑크족과 서고트족의 도움을 얻어 샬롱 지역 부근의 대전투에서 훈족에 크게 승리합니다. 488년 테오도스 왕이 이끈 동고트족이 이탈리아에 들어와서의 대혼란은 끝이 납니다. 그가 세운 왕국은 그 후 50년간 안정을 누렸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훈족의 또 다른 갈래인 에프탈족이 힌두쿠시 산맥 일대를 장악하고 480년엔 인도 북부의 굽타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들은 484년 페르시아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라주푸타나에 정착해 힌두교도가 됩니다. 5세기 말 중앙아시아 대부분 지역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르만의 여러 부족은 서로마 제국 각지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갈리아 지방은 프랑크족과 부르군드족이 장악했고 스페인은 서고트 왕국이, 이탈리아에서는 동고트 왕국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남서부의 앵글로색슨족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아프리카는 반달 왕국이 그곳을 다스리는 세력으로 남았습니다. 게르만은 그들 고유의 생활 양식과 로마의 방식을 혼합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황제는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부는 잃었지만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유산을 잘 보존했고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던 527년 비잔틴의 영토는 지중해 동부에 불과했지만 그는 북아프리카,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 옛날 로마 제국의 땅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고 550년경 갈리아, 이탈리아, 발칸 반도는 아바르인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슬라브족은 발칸과 동유럽을,
롬바르드족은 북부 이탈리아를 차지했으며 불가족은 불가리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야만족들의 침략이 유럽만큼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이민족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대 문명들이 581년 이후에 수당 왕조까지 남아서 복원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에서 5호 16국 시대가 계속돼 화북지방이 북방 유목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양쯔강 유역으로 피난했습니다. 이들은 강남지방의 개발에 힘써서 여러 한족 왕조가 세워집니다. 한편 화북지방에서는 북방 유목민족의 왕조인 북조가 세워지는데 그들은 중국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관습과 문화를 이어나가면서 중국의 사회체제에 그대로 흡수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문명은 수당 왕조에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인도의 경우도 같았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북서부 라주푸타나에 살고 있는 라주푸트인은 5세기 침략자였던 에프타린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그대로 흡수됐고 힌두교로 개종하여 세련된 예술과 문학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에프타린의 침공 이후 12세기 델리에서 술탄이 탄생할 때까지 북인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도 서부는 작은 영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 간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도 남부는 실론성을 침략하기 위해 소모전을 벌였으며 인도의 북부도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역시 산산이 분열됐습니다. 서기 600년경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대제국들이 멸망했고 그들의 문명도 많은 부분 사라져갔습니다. 서유럽의 경우 로마의 고전은 수도원을 통해 단지 일부만이 계승됐습니다. 고대 세계의 교역로와 통신로마저 끊어졌습니다. 이제 로마의 길을 따라 여행하던 짐차도 전차도 로마 군단도 사라졌습니다. 고대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상징이었던 대도시들은 짓밟혔습니다. 대광장은 조용했으며 수로는 끊어지고 잡초만이 우거진 채 로마는 그야말로 황폐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인간의 삶은 계속됐고 농경은 여전히 사회와 국가의 기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로부터 시골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규모였고 고립됐고 공격받기 쉬웠습니다. 이들 사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새로운 정치 사회적인 체제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을 때 유럽을 제외한 고대 세계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슬람은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켜 화려한 제국의 유산을 흡수하고 비잔틴 제국과 중앙아시아의 중국 국경 지역까지 진격해서 당시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산물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동서간의 교류는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제자들이 유목민을 물리친 것은 분명하지만 이슬람 국가가 만든 울타리는 문화교류의 장벽이 된 것입니다. 유럽은 유럽 영토 내의 자원만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중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